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오늘이 벌써 11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지난주 10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공지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가 됐었고, 또 당초의 강의 계획 상에는 외부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생태 체험, 숲 체험 하나 일정이었었는데,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자율 시간을 드렸고, 또 직접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제로 제출하는 시간으로 지난 10강 10번째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출을 했고요. 오늘은 11번째 강의 11강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 보통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기는 유전자 변형 식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GMO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같이 한번 갖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우리가 정의를 갖다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그런 내용은 이렇게, 먼저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전혀 이게 유전자 변형 식품 작물이니까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형의 작물을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 또 그렇다면 우리가 왜 GMO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GMO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데 우리가 또 유의해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GMO 식품의 유해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을 갖다 이제 살펴보고요. 또 GMO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또 실질적으로 GMO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이제 사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GMO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 또 어떻게 우리가 GMO에 대해서 앞으로 인식해야 되는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요 정의와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유전자 변형 생물체 법이라고 하는 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법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새롭게 변형이 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서 생명공학 기술 그랬는데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생명공학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또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의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이러한 기술들, 또는 두 번째로는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다 배웠었죠? 생물의 계통에서 종속, 과, 목, 강문, 계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거기에 과에 해당하는 무슨 종이 아니라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예를 들어서 늑대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게 다 개과거든요. 또 장미라든가 이런 계통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장미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국화, 구절초, 쑥 이런 건 다 국화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범주를 넘어서서 행하게 되는 세포융합 기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생명공학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이러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영어로는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Living Modified Organism, 이렇게. 그래서 LMO, 그렇죠?
living이니까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뜻이죠. 생물체인데 어떠한 생물체냐면 modified, 변형이 된, 변형이 된 생물체. 즉 살아있는 변형이 되어 있는 생물체. 오가니즘이 생물체니까. 그래서 LMO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살아있다는, 즉 생명체로서 존재해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 그런 이제 표현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enetically, 유전적으로 그런 뜻이죠. modified, 변형이 되어 있는 organism, 생물체.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로 이렇게 이제 보통 표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생물체, 생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오가니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유전 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 그걸 갖다 이제 우리 보통 생물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여기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라든가 바이로이드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우리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얻어진 작물 또는 식품, 그런 생물체들이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마 자료를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보겠지만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이죠. 그 다음에 알팔파, 또 슈가비트라고 하는 사탕우라든가, 그 다음에 까놀라, 우리 카놀라유, 유채예요 사실은 저게. 까놀라유라든가 파파야, 그 다음에 사과조차도 최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자라든가, 그 다음에 스카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제 작물들이 이미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정의를 할 때 GMO 또는 LMO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먼저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물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할 수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생물체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다른 생물체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바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는데요.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토도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재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GMO, 보시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는 일반 작물과 차이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GMO는 부족한 식량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난 극복보다는 식물의 본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 바람 등 극한 환경으로부터 적응력이 강화된 옥수수라든가 일반 쌀에는 없는 비타민 A 등 특정 성분이 강화된 쌀, 잡초의 번식을 억제하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콩 등을 위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GM 작물들은 제초제 저항성을 높인 작물, 해충 저항성을 높인 작물, 그리고 여러가지 형질을 함께 섞은 복합 형질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GM 작물 재배가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상업 재배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주의인데요. 1990년 중반 상품으로 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GMO는 현재 25개 국가에서 1,400만 명에 달하는 농민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옥수수와 콩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요. GMO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지셨다고요?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있었는데요. 선택은 우리 몫이니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GMO 관심을 가져야 될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런 GMO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식탁에 어떤 정도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완두콩 같은 경우가 93%, 예, 그 다음에 면화 같은 경우도 93%, 까놀라유 같은 경우가 90%, 옥수수가 86%가 GMO, 즉 유전자 변형 그 재배를 갖다 통해 가지고 작물의 재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사탕무, 예, 또 그 다음에 하와이안 파파야라든가 주키니 호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경우도 한 미국에서만 25,000에이커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유형들,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팔파로부터 사과라든가 옥수수뿐만이 아니라 유제품류들, 예, 파파야, 토마토,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제품들이 GMO 과정을 갖다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거, 예, 그런 부분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GMO, 아까 유전자 변형 생물체 법이라고 하는 데서 GMO 또는 LMO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차이들은 뭘까요? LMO하고 GMO. LMO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Living Modified Organism. 그래서 예, LMO 법, 즉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 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의미하는, 예, 그래서 LMO는 그 자체 생물이 생식 그리고 번식이 가능한, 즉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용어예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지만, 그리고 GMO의 경우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갖다 이제 의미를 하고요. LMO, GMO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GMO는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이라든가 냉동, 가공식품, 뭐 두부라든가 두유, 통조림 상태, 이러한 유형의 생식이나 변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GMO,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포함하거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해서, 예, 그래서 식품과 사료를 갖다가 만든 그러한 것들로서 각각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변형 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기타로는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GMO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GEO,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 그러니까는 유전적으로 공학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생물체,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또는 바이오텍 제품, 예,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또 유전자 재조합 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 이러한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혼용이 돼서 그래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LMO, GMO에 대한 그런 이제 정의, 용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 또는 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거에 옥수수를 새롭게 개량했다라든가, 또 감자를 개량해가지고 굵고 병충해 강하고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는 도대체 뭐야? 바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새롭게 개량하는 것은
6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전자를 갖다가 조작해서 그래서 이제 얻어낸 작물 거기서부터 얻어진 식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GMO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6종하고 GMO의 차이가 뭔지 같이 한번 또 영상 보시면서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육종 개량과 유전자 변형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방울토마토나 자색 고구마, 씨 없는 수박 등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전통 육종을 통해 만들어진 작물이다. 우선 유용한 유전자의 형질을 서로 재조합시켜 우수한 형질의 작물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경우는 다른 종의 유전자를 가져올 수 있다. 병충해에 강하고 맛 좋은 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인 배추에서 그 유전자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동물의 유전자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그럴 경우 기존의 식물 돌연변이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동물의 유전자를 가진 식물이 탄생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육종하고 GMO의 차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선별하는 거죠. 사과가 많이 열렸는데, 저나무 보니까 저나무가 사과가 훨씬 굵다. 그럼 걔네들을 이제 접을 붙인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GMO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유전자를 갖다가 끼워 넣어서 그래서 이제 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바로 이러한 GMO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갖다가 재배하는 현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거의 95% 이상 그런 정도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특히 까놀라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캐나다에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알팔파도 마찬가지고 캐나다가 95%.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식탁에 이제 올라와 있고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90%가 다 넘죠. 실제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리고 작물도 캐나다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호박이라든가 저기 보시면 그림에 파파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는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웬만한 데는 지금 저 북아메리카 쪽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아메리카도 농산물이 주로 이제 수출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는 거의 대부분의 브라질이라든가 또 특히 이제 10개국 정도가 다 GMO 작물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 연간 생산이 되는 것이 27억 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농산물을 갖다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GMO 작물을 갖다 재배를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기 때문에 생산을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계속 GMO 작물을 갖다가 개량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개발이 되고 있고 다만 GMO 작물을 갖다가 활용해서 실제 우리 식품으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표시 기준이라든가 또 적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GM 작물들, 유전자 변형 작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역시 주식이 벼잖아요. 그렇죠? 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GM 작물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 작물을 통해서 보통 저기 왼쪽에 보는 것이 일반 벼의 경우 흑명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그러한 이제 그 사진이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거가 흑명나방의 저항성을 가진 그런 이제 GM 벼의 이제 사진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잘 자라고 있죠. 예,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담배의 경우에도 안토시아닌 항산화성 그런 이제 담배를 갖다가 재배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오른쪽 위이고요. 밑에가 해충의 저항성을 가진 이제 배추의 경우, 왼쪽은 해충에 의해서 많이 저렇게 갉아먹은 상태. 그 다음에 오른쪽 배추는 해충이 거의 침범을 못하는 그런 유형인 것이죠. 저러한 사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아는 것이 뭐냐면은 배추 같은 경우 배추벌레가 막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추랑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추의 경우에는 배추벌레가 갉아먹질 못해요. 여러분들 상추에 배추벌레가 갉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 있는 상추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거는 농약을 치거나 이래서 그렇다기보다 상추에는 배추벌레가 못 자라요. 예. 그래서 농민들의 경우는 과거에 한 줄은 배추, 한 줄은 상추, 한 줄은 배추 이런 식으로 같이 심어 놓으면은 배추벌레가 거기서 잘 자라지 못한다고, 그 피해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거를 갖다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알팔파라고 하는 식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혈전용해제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산해낸다라든가, 또 비타민 A가 강화된 쌀은 쌀인데 이렇게 금쌀, 이러한 쌀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 포도의 가지라든가 포도 다 따먹고 남은 가지 이런 데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라스베라트롤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GM표, 이것을 세계 최초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세포 배양을 통해서 레스베라트롤 대량 생산 기술을 갖다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제 그 GM 작물을 갖다 개발하는가 하면은 켈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절단을 해가지고 잘게 만들어진 그런 이제 생물체의 줄기세포, 요걸 갖다 이제 대량 배양을 하는데, 저 켈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전자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작물의 형태죠. 그래서 그것을 그 중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대량 배양하고 그 중에 유용물질을 갖다 추출을 해서 기능성 화장품을 갖다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우리나라 이제 현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식품용 GMO, 식품용 GMO는 어떻게 이제 승인이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식품용 GMO로 요게 2017년 현재의 그 자료예요. 교수님 왜 이렇게 자료가 오래됐어요? 2018년에 GMO 청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식품에다 표시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다가 우리 뭐예요? 그게 법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막 그러다가 작년, 올해, 그쵸?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방역 때문에 이게 지금 논의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용 GMO로서 승인이 되어 있는 농산물의 경우가 151품목,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19개 품목, 그리고 미생물의 경우에 4개 품목들이 이렇게 GMO, 식품용 GMO로 승인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대두가 뭐죠? 콩이에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같은 경우가 승인이 되어 있는 품목들이 들어가고요. 식품 첨가물로서는 글루코아밀라제라든가 리보플라빈이라든가를 비롯해서 펙틴, 에스터라제, 또 알파아밀라제. 알파아밀라제가 뭡니까? 녹말을 갖다가 분해해서 당분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리파제, 또 뭐 키모신, 그와 같은 그런 이제 효소의 어떤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의 경우에는 디사이코스 3 이성화 효소 생산을 갖다가 하는 그런 균주, 미생물이죠. 또 아라비노스 이성화 효소를 갖다 생산하는 그런 이제 균주, 이런 것들이 이미 승인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GMO에다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왜 GMO,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식량 생산이 여기에는 굉장히 키인 것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콩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 옥수수도 마찬가지. 거의 8, 90% 정도를 갖다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뭐예요? 수입을 하는 국가, 주요 국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또는 남미라든가 다 뭐예요? 유전자 변형 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형태.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전자 변형이 안 된 작물을 갖다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19년에 바이오 안전성 백서 자료에 따르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갖다가 수입한 그 양들이. 왜?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220만 톤 정도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또 국가별로 GMO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 승인량을 갖다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절대적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압도적이에요. 77%. 그 다음이 남미인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일부 이제 동남아라든가 기타 국가가 4%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로부터 이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국가별 GMO의 수입 승인량이 이제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GMO 식품은 과연 그럼 뭔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느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미 우리가 먹는 식품에도 GMO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GMO가 어떤 식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먹고 있는 셈인데요. 꼼꼼하게 성분을 알고 싶어도 성분 표시를 보면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디에 얼만큼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냥 믿고 구입해도 되는 걸까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GMO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 유전자 변형으로 길러진 생물체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GMO 식품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의 특허 경쟁은 식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GMO 원료가 상당 부분 식품에 들어가게 되고 이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밝혀진 바 없으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GMO를 만드는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GMO를 개발해서 실용화하기 전에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어도 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직까지 GMO의 위험성이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GMO에 관해 이제 조금 아셨나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GMO. 우리의 식생활과 관계 있는 만큼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GM 작물들, 유전자 변형 작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식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 변형 식품, 그런 식품은 유해성이 없을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같이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른 유전자 변형 기술로 태어난 작물,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만든 식품들. 과연 이 GMO를 먹어도 우리 몸에는 이상이 없을까?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널리 알려진 GMO 유해성 연구로는 1998년 영국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시행한 GM 감자 실험이 있다. 쥐에게 유전자 조작 감자를 먹이자 거의 모든 장기의 중량이 감소하였고 90일간 먹은 쥐는 간 기능,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유전자 조작 실험의 위험성을 알리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쥐 실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인데 쥐는 한 세대가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연색체 구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쥐 실험을 하면 그 실험의 생물학적 나이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해보면 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쥐 실험을 하는데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서 먹인 것부터 뭐 2년까지 먹인 거 다양하게 나오는데 다양한 쥐 실험들이 전부 다가 어쨌든지 간에 이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험을 하면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실험을 하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실험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분명히 GMO를 먹여가지고 실험 결과를 본 거는 맞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GMO를 먹여서 실험 결과를 봤는데 쥐가 그런 영향이 왔더라 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푸스타이 박사는 실험 발표 이틀 뒤 실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러나 2006년 13개국 과학자 22명이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을 재현하여 공개적으로 지지하였고 얼마 후 GM 감자는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GMO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 목적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집어넣는데 이 유전자가 그 생물체 유전자에 어디에서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방식의 작동을 하게 된다면 그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GMO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유럽연합 19개국 등을 포함해 GMO 재배와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먹거리 문제는 세계인들 모두가 민감하다. 지난해 러시아 의회는 GMO를 재배, 반입 또 거래하는 자를 테러리스트로 처벌하겠다고 입법했고 헝가리는 600헥타르에 달하는 GMO 옥수수 밭을 불태울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게 뭐 누구나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연구 개발에 굉장히 애를 쓰는 기업,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막 하는 그런 기업이나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농업을 인류의 생존권, 국민의 생존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돈벌이 산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GMO 여러 가지 위해성 문제 또 어떤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GMO를 갖다가 이제 다시 봐야 되는, 즉 주의 깊게 여겨봐야 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